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공식 일정을 시작했는데 수락연설 잠시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선민 후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와 동료 시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수직적이니 수평적이라는 얘기 나올 부분이 아닌 거죠. 각자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누르고 맞고 이런 식의 사극에나 나올 법한 궁중암투는 지금 이 관계에서는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네, 오늘 연설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당 상황이지만 진성준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그 연설문에서 관통한 메시지가 운동권 세력 청산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상대 정당, 더구나 원내 제1당인 야당과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난맥처럼 얽힌 여러 국정 현안들, 또 민생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 의지를 피력했다기보다 상대 정당을 쳐서 무찔러야 할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여야 관계를 낙관할 수 없이 매우 극단적인 대립과 대결로 치닫게 하는 그런 연설이 아니었나. 그동안에도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네. 뭔가 싸움딱 같지 않느냐, 무슨 논쟁을 하러, 말싸움을 하러 온 게 아니냐는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예. 오늘 그런 모습을 그야말로 비상대책위원장 수락연설에서 유감없이 보여줬다. 전투에 나갈 병사들 앞에 놓고 독전사를 한 것 같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에서 이제 전략통으로 오래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앞으로 이제 586 청산론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제 정치 개혁이라고 외치지만 그 야당 심판론으로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총선판의 프레임의 어떤 큰 전환을 시도하려 나선다면 거기에 대처할 만한 전략이 있을까요? 글쎄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유력한 총선 전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네.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한 심판의 선거다라고 하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간의 국정의 이런 혼란들 또 무슨 무도하다고까지 얘기되어지는 이런 국정의 난맥상을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보다 더 선차적인 과제여야 하지. 뭐랄까요, 국정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제1야당, 원내 1당의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무슨 일을 하자고 해도 야당의 협력을 통한 국회에서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쳐서 무찌르겠다. 운동권 특권 세력이다. 무슨 개딸 전체주의다. 이런 시중에나 나돌 얘기들을 집권 여당의 사실상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일성으로 꺼내든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 일성으로 꺼내든 건 좀 유감스럽다 말씀하셨고 이용호 의원 지금 결국은 총선이 정권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진성준 의원이 전망을 했고 또 앞으로 이제 첫 일성으로서 야당과 협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 건 좀 유감스럽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법을 다루는 법무장관이었고 그 전에는 검사였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기존 정치인의 취임사하고는 좀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저도 네.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으로 봐서는 심사숙고 끝에 비대위원장을 왜 맡았는지 그리고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의 정치 목표는 무엇인지 총선을 앞두고 이런 것을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있구나. 그건 여야에 상관없이 정치권 자체에 대한.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권이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당에 공천을 할 때는 불체포 특권에 동의하는 사람만 공천 주겠다. 이런 그 것들. 얘기도 했죠. 네, 그런 네.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권의 기존 문법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접근이었던 것 같고 조금 더 정치인의 어휘가 사실은 좀 더 포괄적이고 예. 은유적인 이런 걸 쓰기보다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한 그런 뭐 거침없는 언어를 구사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정치권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정치권이 처해 있는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당의 정치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야당을 지목하고 또 선거를 앞두고 지금 그러니까 그 586 네. 운동권, 특권 정치의 청산 이런 부분을 더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야당이 그동안 또 강하게 제기했던 문제가 또 당정 관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사극에 나올 법한 궁중함투는 지금 이 관계가 뭐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의 관계 어떤 특정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오늘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 사실 원론적으로는 이게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기능, 또 행정부는 행정부 내의 기능, 내각의 또 당의 집권 여당의 기능이 다 자기 역할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이시긴 한데 그렇지만 그것이 국민이 볼 때도 그런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더 거기까지는 뭐 답변할 때 유보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당 이제 원내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예. 입장을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좀 들여다보고 왜 국민들이 문제를 삼는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시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답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성준 의원, 그 당정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당 내에서도 이제 보는 시각이 좀 나뉘는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그 이용호 의원이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공천을 주기로 했다는 그 발언 좀 의미 있게 좀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부나 이 당정 간의 관계가 사실 딜레마입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하는 집권 여당의 소임이 있는 한편으로 역시 정부의 정책을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선도적인 역할이 또 당에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양자 사이의 균형을 잘 갖추는 것이 어느 정당이나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저 청와대 거수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예. 또 그렇다고 당이 과감하게 선도하자고 들면 대통령의 권위와 권한을 또 무시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균형을 잘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점을 역시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사이에도 요구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좀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할 터인데 뭐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논할 게 아니고 동반자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도울 건 돕고 또 당이 선도할 것은 선도해달라는 주문이고 그 다른 말이 아닌데 애써 부인하시면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좀 아까 우리 이용호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적인 언어나 문법을 잘 모르는 데서 오는 말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당과 대통령실 간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가 예. 하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주어진 큰 숙제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야당에도 압박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은 집권 여당으로서는 응당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부여한 것은 정권이 부당하게 정치적 탄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맞서서 소신껏 일하라라고 하는 민주주의적 기제로 허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권 세력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을 정치적으로 탄압할 일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사법적 잘못이 있다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직한 자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간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야당 의원에 대해서 과도하리만치 이중잣대를 쓰면서 사실상의 탄압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동등한 잣대로
여당도 포기했으니 야당도 포기해라. 또 그것을 야당도 마땅히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것은 이제 여야에 따라서 동등한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죠. 예. 사실 원래 헌법에 불체포 특권이 적시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여야를 넘어서서 정부와 행정부 간의 정부와 국회 간의 관계에 네. 있어서 국회의원들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최근에도 올해도 여당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넘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꼭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전제주의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는 넘어서서 적어도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정도 포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제기들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죠. 이 첫 번째 숙제는 금요일쯤 윤곽이 나올 거라는 비대위 인선입니다. 이용호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최대 한 15명이 될 거라는 이 비대위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그 키워드를 보면 어떤 컨셉일지 좀 짐작은 가는데 어떻게 꾸려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제 취임사를 보면 적어도 미래라는 단어 그리고 실력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실력은 그것은 아무도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고 다만 미래 얘기하는 걸 보면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직은 충분히 사람의 이름을 거론할 정도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어떤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어떤 이미지 토대로 해서 이제 어떤 보수 정당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다르게 보고 계시겠죠? 글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했던 태도들을 보면 국회에 시비걸로 온 듯한 국회의원과 싸움을 하려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일관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수락연설도 똑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관계가 부드럽지 않을 것이다. 아주 격렬한 대립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돼요. 예. 또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수락연설에서 강조했는데 모든 국민의힘 성원들에게 용기와 헌신을 주문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왜 이겨야 하는지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면 비대위원들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알려져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보수 논객들을 많이 포진시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켜봐야겠죠. 근데 사실 그 예, 비대위의 인선을 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어떤 분을 모실까 이런 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아마 첫 번째 시험되는 비대위원을 어떤 얼굴로 하느냐 이게 예.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인상은 첫인상 몇 초 안에 결정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비대위원의 얼굴 면면들 이거 가지고 저는 절반쯤은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할지 여부가 예. 결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당정 관계 재정립과 맞물려서 한동훈 비대위 앞에 놓인 가장 큰 난제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이 김건희 특검법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여야가 입장을 내놨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민주당은 올해 내에 국민의 관심을 각종 사법 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의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늘 검사 시절, 법무부 장관 시절 말씀하신 대로 범죄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한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상식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협박 전에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하겠습니다. 그것이 혁신의 시작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수락연설에서는 이 특검법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꼈습니다. 당과 충분히 상의해서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긴급 협의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을 여기서 확실히 정했고 그 오늘부터는 그 대야 메시지가 좀 비장해진 것 같습니다. 특검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에 나선 모습인데 이런 기류를 좀 한동훈 위원장이 받아서 좀 그대로 끌고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끌고 가지 않을 도리가 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본인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악법이다 이렇게 규정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 한동훈 위원장의 기자와의 질문 응답을 보도하는 뭐 조선일보가 이거는 총선 후에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라고 한 뜻을 나타낸 거다라고 해석하는 보도를 내자 긴급하게 당정대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이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미리 쐐기를 박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 여기에서 뭐 벗어나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 의원은 그 오늘 뭐 수락연설문 자세히 보셨을 텐데 어떻게 좀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지금 그 야당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취임을 하루 앞두고 당정대가 모여서 특검법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골똘히 생각해 보면 예. 첫 번째는 액면 그대로 거부하는 것이고 아니면 거부한다고 입장을 정해놓고 그러면 역할 분담 차원에서 사실은 조금 나중에 한 비대위원장이 뭔가를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것을 여지를 두기 위해서 한 것인가 하는 예. 생각도 또 한편으로 해봐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여권의 인식은 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과연 할 만한 것이냐, 예. 그리고 특검으로 갈 만한 내용이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사실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해서 뭐 총선 후로 하거나 또 다른 협상을 하거나 독수정을 빼거나 소위 예.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서로 협상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한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이것을 설정함으로 해서 한 장관을 이렇게 편하게 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우선은 한 위원장이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여당 원내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예측이 좀 저는 뭐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그 여권 일각에서 이제 이 특검법은 이제 사실상 통과돼도 이제 거부권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특별 감찰관이라든가 제2부속실 설치를 요구하는 방안도 좀 거론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예.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게 과연 총선 바로 코앞에서 하는 게 맞는지 하는 부분을 동시에 좀 대국민 설득을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하여튼 그 당내에서 또 혹은 뭐 이 특검대로 완전히 거부를 해놓고 더 이상 협상이 불가한 이런 상태를 얘기해놨기 때문에 조금은 뭐 여지는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만 예. 총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번 총선처럼 사실은 내년 총선처럼 여야간에 치열하게 대결한 그런 총선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로 봐서는 이 총선에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적어도 지면 안 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게 그리고 특검이 그런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저는 적어도 국민께 이런 특별 감찰관 제도 이건 뭐 두루두루 돼 있는 것이니까요. 예.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 예. 말씀하시죠. 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거나 또 뭐 제2부속실을 설치하거나 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을 대체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대통령 주변의 고위 참모들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감찰하도록 하는 것이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뭘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제2부속실 같은 경우도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 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뭐 영부인으로서 공적 활동에 나서지 않겠다, 그저 아내로서 내조에 충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영부인의 공적 활동을 보조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제2부속실을 폐지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왕성하게 대외 활동과 공적 활동을 하고 공적 사적 활동을 막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적절하게 통제될 필요도 있고 또 보좌될 필요도 있어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도 제2부속실은 설치해야 할 것 같은데, 예. 이런 것이 김건희 특검법, 그러니까 영부인의 구체적인 사법 문제를 수사하는 것의 대체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그게 이제 제가 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정도의 국민들에게 뭔가 하여튼 그 대통령실이나 가족이나 친인척 문제를 앞으로 이렇게 충분히 이런 부분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어떤 뭐 각오나 다짐 이런 것을 사실은 뭐 함축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특검이 시작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그 부분 의혹에 시작이 됐는데, 이 내용이 지금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 한 것인데, 이 시점에서 과연 이것을 특검의 형태로 총선 앞두고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고요. 이게 특검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매일 브리핑이 이루어져서 또 국민의 감정이나 이런 데 촉발시켜서 이게 국민들의 어떤 투표권이라고 하는 주권적 어떤 선택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제가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사실 총선 후에 뭐 충분히 이러지 않을 때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상황은 근원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으로 정해져 있어서 정리가 됐죠, 그렇게. 앞으로 한 비대위원장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또 할지, 이것은 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글쎄,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특검법 오기 얘기는 전까지 저희가 좀 너무 길어져가지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또 특검을 진즉 통과시켜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로 오늘까지 밀려온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뭐 패스트트랙 일정까지 야당이 좀 계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완강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2021년 9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논의를 하지 않아서 2022년 4월 달에야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지정된 이후에도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통과시켰으면 얼마든지 그 전에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할 수 있었고 다 끝났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밀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집권 여당 입장으로 마지막으로. 봐서는 네. 지금 민생이 어렵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이걸 가지고 정쟁하는 게 필요하냐, 이런 측면에서 반대했던 것이고요. 예. 결과적으로 이제 수로 밀어붙여서 결과적으로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지금 시작이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한 바로 다음 날, 내일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겠다고 공언해온 날입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 잔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같이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되려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당 상황에서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또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할 수밖에 없도록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말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동안. 천하용인이라는 분들 함께 저희가 회의할 때나 대구 지난번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도 저는 탈당에 대한 명분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했었고, 언론에서도 계속 밝혔고요. 제가 결정한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혁신하고 쓴소리 내는 것, 그것이 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준석 신당에 관한 그 기사들을 보니까 일단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 과한 선을 넘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당에서 좀 만류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이제 공언한 날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탈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시각이 많다던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 탈당을 할 거예요. 엊그저께 저한테도 직접 전화를 해서
작별 인사를 한다고 한 거 보면 예정대로 내일 탈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게 집권 여당의 전 대표가 또 제 전 대표와 이렇게 서로 감정전이 생겨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되돌아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별하고 이렇게 쪼개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예. 생각도 한편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통합의 정치를 얘기하지만 우리 당내가 이렇게 분열하는 것이 국민들을 보기에 불편할 수도 있고 다만 너무 감정의 골이 깊어서 일단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예.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출범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아마 많은 부분이 만류를 해서 못 만나게 하는 그런 조언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보수의 우리 팬덤들이 예. 이준석 대표를 안기는 너무 힘들다. 음. 또 총선 앞두고 오히려 안고 있으면 당내가 더 분열될 수 있으니 차라리 차제 예. 그냥 서로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이것이 우리 총선에 예. 결코 도움이 될까?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일단 헤어지되 나중에 전략적인 제휴를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또 다시 합쳐지거나 이런 극적인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예.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용호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내일 뭐 탈당하는 건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탈당한 이후에라도 나중에 이제 일단 시간표를 총선 정도까지만 놓고 봤을 때 충분히 국민의힘하고 다시 뭐 손을 잡는다거나 연대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뭐 하기에 따라서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당 내부에 선거 지휘권을 놓고 예.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뭐 당무를 거부하거나 뭐 이랬었습니다만 또 금방 며칠 만에 수습되고 봉합되고 했던 전례로 볼 때 뭐 얼마든지 갈라섰다가도 다시 합쳐질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명심해야 될 것은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다시 합류하면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끝난다라고 하는 관측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한동훈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를테면 발탁된 것은 이준석 신당의 파괴력을 이를테면 약화시키고 이준석을 대체할 카드 인물로서 발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누렸던 뭐 젊은 신세대 또 보수적인 젊은 세력들에게 어필했던 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 커버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한 것이어서 이준석 신당의 파괴력은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 했던 천하 용인 예. 가운데 앞에서 봤듯이 뭐 김용태 전 최고 네, 김용태 전 최고가 같이 하지 합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한 것을 보면 이준석 신당의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표 정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장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념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계파 갈등에 공천 잡음까지 터져 나오면서 연일 시끄러운 모습인데요. 민주당 비례대표가 지금 현재 총 16명인데 이 중에서 최소 7명,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민주당 현역인 그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강선우 의원이 있는 그 강서구 갑에 김홍걸 의원이 비례 의원이죠 지금 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 홍영표 의원 지역구인 인천 부평구을에 이동주 비례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한 보수 매체는 이런 상황을 두고 물론 뭐 민주당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견된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180석의 저주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진성준 의원이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 조선일보가 180석의 저주라고 붙인 것은 그야말로 악의적인 딱지 붙이기라고 생각합니다. 꼭 뭐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아서만은 아니고 언제든 이런 일은 발생하기도 하지요. 비례대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4년 동안 정치 활동하면서 뭐 지역구를 따로 정할 수 없었으니 이제라도 지역구를 정해서 정치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정치권에는 그런 불문율이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로 제 아무리 훌륭하게 활동했어도 비례대표를 한 번 더 하기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제 지역구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비례대표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연고지를 찾거나 비록 거기에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도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그게 불쾌할 수는 있어도 또 그렇게 심각하게 뭐 우려할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현역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당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사회 뭐 지지 기반 같은 것들을 충분하게 만들었을 테니까 그걸 막 우려할 일은 아니고 정당 내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명계 의원이 있는 그런 지역구에 예를 들어서 뭐 친명 핵심 인사가 뭐 도전한다든가 뭐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고 또 공천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뭐 배제돼서 뭐 공천 학살이 만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도 이제 당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뭐 일방의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뭐 지도부에서 하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뭐 친명 비명 이렇게 나누는 것이 참 멋쩍고 객적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비명만이 아니고 친명이 오히려 더 많이 자격 박탈되고 있다라고 하는 항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나 제가 입이 말라서 네, 말씀하시죠. 지도부나 검증위원회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뭐 당 대표와의 친소 관계 때문에 자격을 줘야 될 사람들을 자격을 박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막 자격을 부여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검증의 기준에 맞게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 그 비명계 인사 중에 한 명은 공천 배제에 좀 억울함을 밝히면서 이제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겠다 이런 어떤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상황을 지금 여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글쎄 그 공천에서 배제된 그러니까 심사에서 배제된 내용을 보면 선뜻 저는 뭐 멀리서 봅니다만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정 간에 뭐 서로 뭐 협조가 안 됐다는데 그분은 예전에 아마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이제 나오신 분이어서 그런 분을 그런 이유로 배제하는 게 과연 맞느냐. 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여튼 그 비례대표들이 지역구 가서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늘 비례가 자기의 역할을 끝나면 사실은 뭐 돌아가는 게 맞는데 결국 다시 또 지역으로 가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비례대표제의 무용론 뭐 이런 비판들을 또 가끔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말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 민주당은 거의 친명이 어떤 주도적으로 하고 또 공천 과정에서 거기 소위 뭐 개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친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상황에서 비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뭐 호남에서는 친명 명단이 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그 경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만일 더 격화돼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천이 자꾸 배제가 되면 이낙연 신당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건 뭐 반신반의하지만 그런 공간이나 동력을 더 주는 것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오늘 그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제 정세균 전 총리가 만났고 정세균 전 총리가 이제 모레는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고 하는데 중재에 나선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세균 전 총리를 좀 알기도 하고 같은 전북권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이 명분보다는 실리를 찾는 분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리고 늘
어떤 그 대세 쪽으로 늘 선택하는 그런 쪽이어서 저는 정세균 전 총리가 여러 행보를 보이지만 결국은 이재명 지금 당대표 쪽으로 거의 좀 중재를 해가면서 모아가는, 그래서 좀 원심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진성준 의원께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 행보 어떻게 좀 신당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우리 당의 압도적인 다수의 의원들이 이낙연 전 총리의 뭐 신당 행보를 만류하고 있고, 예.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행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비판적 여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탈당을 하고 신당을 하시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예. 또 그걸 만류하기 위해서 두 전직 총리들께서 뭐 정세균 총리나 예. 또 김부겸 총리도 함께 회동해서 만류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계신 것 같고, 또 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세 분의 총리에게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겨서 당을 예. 지휘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뭐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저는 적당한 통합 쇄신책이 예. 제시되면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이쯤에서 회군하시고 당의 통합과 단결에 복무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당의 상황을 좀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